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국민들 이중적입니다. 문정권 싫다고 난리치고 이렇게들 막 하면서요. 실제로 문정권에 관해서 아주 황당한 이야기, 무슨 암호화폐를 북한으로 보냈다. 그거 어차피 입증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 무슨 금괴를 몇 조를 문현동에서 어쨌다. 그것도 입증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약이 어떻다. 그것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몇십만 명이 몰려가고 지금 문재인의 우리들 병원 문제를 제가 이걸 파헤치고 있는데요. 주간조선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보다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지금 입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회 조작 때문인지 안 그러면 노출 방해 때문인지 안 그러면 조금만 복잡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는 것인지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을 파헤치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문재인 밉다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장단 맞추고 그냥 배설하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으로 증거에 뒷받침돼서 하나씩 정권을 해체해 나가야 된다. 저는 거기에 지금 드러난 제일 큰 고리가 우리들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병원과 관련한 1,400억 대출,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파헤치는 부분에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금융계에 부동산 대출 이런 부분 일들을 해보신 분들의 좀 조언을 받는다. 그리고 경매에 관련되는 일을 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받는다. 이렇게 SOS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오늘 오전에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 집단적인 지성이 모여서 권력이 겉으로는 마치 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안으로는 자기들끼리의 부패 커넥션을 이루고 그 부패 커넥션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행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지르고 있다면 이것은 적폐청산을 추구하는 정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요,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 지금 감정가액이 973억입니다. 감정가액이 973억인 빌딩을 지금 산업은행이 1,40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가장 석연찮은 게 이 부분이죠. 자, 산업은행은 일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상업은행이 아니고요. 상업은행은 더더욱이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그나마 국책은행은 국가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뭔가를 좀 경쟁력이, 잠재력이 있는 이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반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는 부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 상업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대출액의 120, 130%의 담보를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1,400억을 빌려줬다고 하면 담보가 어느 정도 돼야 하는가 하면 1,700억 내지는 1,900억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저당 금액에서
1점이나 1.3으로 나눠 보면 실대출 금액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저당이 970 이렇게 3억이라면 지금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돈은 한 700억 안팎의 돈이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0억 대출 나가야 될 돈을 1,400억쯤 대출을 했다 하면 이것은 2배 가량의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3%에서 거의 뭐 한 77% 정도 수준의 대출이 나가야 되는데 감정가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감정가에 1.44배가 나갔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당 대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은 66%, 3분의 2 정도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은행 등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본 분들이 연락을 해 오셨어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에 집중하는 그런 기관으로 국내 산업 육성과 중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런 산업은행이 1,400억이라는 큰 금액을 병원 체인에 대출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다. 어떤 특별한 취지의 정책 자금, 예를 들면 국내 의료산업 육성 자금에 그런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출이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흔하디 흔한 척추 전문 개인 병원이 무슨 국내 의료 산업 육성과 관련이 있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대출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은 대출액의 120, 30%의 담보를 요구하는데 담보 평가액이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면 이런 대출은 승인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의료산업 육성이라는 특별한 목적의 정책 자금이라면 거기에 따른 요건이 또 별도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으로 지금 우리들 병원이 산업은행에다가 부동산을 맡기고 대출하는 것은 요즘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자, 대출을 받은 자의 대출 담보 외의 채권이 담보 대출의 담보권 행사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의 부동산을 아예 맡겨버리고 그 신탁 정서에 기반해서 대출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 같은 경우에 빚이 하도 많아서 여기저기에 또 다른 빚이 여기에 달라붙을까봐 아예 부동산을 전체를 깔끔하게 해서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은행이 1,100억 그리고 산업캐피탈이 300억으로 합쳐서 1,400억을 대출한 것은 담보 금액이 부족하니 산업은행이 선순위 대출을 맡고 산업캐피탈이 이거 캐피탈은 은행보다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대출을 나눠서 맡은 걸로 보인다. 그래서 아파트 담보 대출에서 은행을 해서 1차로 맡고 후순위로 저축은행이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이런 고위험 대출을 같은 계열의 산업은행과 산업캐피탈이 같이 했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주로 후순위는 제3의 기관에서 받아서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험 분산을 해야 되겠죠. 후순위를 산업캐피탈을 넣은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 우리들 병원 대출은 당시 은행장을
알아보고 이 은행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지금 신한은행의 조용병 회장이 작년에 신한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조용병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되었는데 이 신한은행장을 지낼 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들을 특혜 임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가 되었어요. 자, 우리은행의 이강구 행장은 지금 1년 6개월 받아서 이렇게 1심에서 지금 감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용병이 앞서 구속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 채용된 신한은행 사원이 90명에 달하고 이 조용병 회장이 여기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지금 이렇게 검찰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특이자 명단으로 관리하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이래서 이 사람이 거의 끝난 걸로 알려졌었는데 지난달에도 오렌지 라이프 인수로 위장다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수 합병에도 적극 나서고 있고 회장직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병은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이렇게 구속되더라도 신한은행에 여러 가지 내부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채용 비리에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강구 우리은행 장관은 다르게 지금 건재한 걸 보면 정권과 무엇이 다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신한은행장이 어쨌든 민주당 정재호 의원을 3번이나 만났다. 주간 조선 보도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조용병 신한은행 금융지주 회장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재까지 이 사건은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이상한 거는 이 사건의 애초에 고소를 한 당사자인 신모 씨의 빌딩이 제가 경매에 붙여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빌딩에 입찰 진행 내역을 보면 처음에는 입찰 가격이 178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2015년 7월 28일입니다. 그로부터 5달 뒤에는 391억이 되고 5월 17일 날 391억으로 이제 한번 경매가 진행됐다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쯤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경매 가격 변경만 그 다음에 경매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313억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2018년 5월에는 작년 5월에는 463억이 되고 지금까지 그 463억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62평짜리가 현재는 감정가가 414억으로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경매는 90%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유찰이 되면 20%를 다운시켰는데 지금 2016년에 1차 경매가 유찰된 이후에 3년 동안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 기일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소송 대상물일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무슨 법적 소송, 신한은행이 이 건물에 205억의 건저당 중에서 185억을 가지고 있고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이 20억을 가진 것 외에는 이 건저당 설정이 더 이상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이 건물을 경매를 시켜서 갈 지금 상황이 못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현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이 여러 차례 신한은행을 접촉했다고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고 양정철도 등장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신한은행은 사금융과 또 사문서 위조를 해서 지금 신 씨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 처벌 대상은 다 주체가 신한은행이에요. 내막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짜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처벌은 신한은행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시시하면서 수습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신한은행이 이 신모 씨 건물을 소송을 걸어서 처리할 리도 없고 이상호도 지금 신모 씨를 달래야 될 입장인데 칼자루를 어쨌든 신모 씨가 지고 지금 경찰에 다시 재조사하게 해서 이 사문서 위조와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까지 추가됐습니다. 사금융까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아가고 있고 그것이 경찰이 검찰에 지금 넘겼다고 경찰 범정에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신한은행이나 지금 이상호 원장은 신모 씨의 비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법적 소송이 진행될 여지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경매 감정 가액으로 최저 평가액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사는 가능한 경매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거래 가액을 정하고 경매 담당 판사도 경매가 가액을 올리는 일을 잘 하지 않고 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경매 가액을 올릴 때는 반드시 감정사나 감정평가사가 있어야 하고 경매 기일 연기는 채권자 측에서 2번 이상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취하를 하지 않고 경매 기일을 끝없이 연기를 하면 바로 경매 각하를 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으로서는 경매건을 올려놓고 진행을 안 하면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모씨 빌딩처럼 지금 저렇게 경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놨다든가 무슨 특수 건축물을 갖다가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설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즉 경매가 진행 중에 있을 때 토지 내지 건물이 폭등할 사유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데 이렇게 경매 가격을 높게 올려서 책정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아무리 경매를 할 때는 경매 이해 당사자들이 경매 가격을 높게 평가해 달라고 감정사들한테 부탁을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이런 일을 법원에서 진행하는 퇴직 공무원의 조언입니다. 그렇더라도 감정사가 그 내용을 참작할 뿐이지 그렇게 파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인감정사는 결국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을 했을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이 건물 주변에 종합적인 어떤 상황들이 변경된 게 있냐 이렇게 해서 감정가를 변경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경매가의 폭등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경매에서 감정을 했다가
재감정하는 것은 경매가 접수된 후 3년쯤 지나면 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이 청담동 신시 빌딩은 이 채권 자체가, 신한은행의 채권 자체가 지금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지금 정지됐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 경매 절차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모 씨가 이 소송을 2016년에 걸어서 2017년에 이제 신한은행이 사금융으로 벌금을 받고 끝이 났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경매가 급히 진행되어서 2017년 중에 물건이 팔렸어야 될 건데, 오히려 그때 대선 직전에 실세들이 쫓아다니고 하면서 지금 물건이 팔리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경매가 셋업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 신모 씨가 경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를 사후에 재판 이후에 확인했다고 찔러서 그것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은 이 건물 자체를 놓고 소송을 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왜 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경매 진행 절차가 셋업이 될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느냐. 자, 저한테 제보하신 분은 이 건물이 지금 이자도 안 내고 한마디로 수십 개월 됐는데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의아하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이 채권에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 건물에 대한 채권에 하자가 있다. 이래서 그 채권 금액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을 하고, 안 그러면 보증보험을 끊고 이러는데, 재판을 하는 판사가 보통 이 채권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공탁을 할 때는 전부 현금 공탁을 지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탁을 한 다음에 경매 집행 정지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경매 절차는 셋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런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신모 씨가 공탁을 걸어서 경매가 중지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의문입니다. 자, 이 경매와 관련된 이 물건의 공고를 보면 감정가가 463억이라고 지금 최종적으로 정해놓고, 또 최저가가 100%로 보면 463억, 보증금이 46억 3천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한 대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반적인 대출 관행에 많이 벗어난 대출이 진행되었고, 또 신모 씨의 지금 이 청담동 빌딩에 대한 경매 또한 그 경매 가격이나 경매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상식에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이렇게 상식에 벗어나 있는가? 이 부분에는 그야말로 권력에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전문가들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규명해야 되겠다. 조영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90여 명쯤 되는 부정채용 등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겠는가? 아니면 지금 이 정권과 칡뿌리처럼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나는가?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